여야는 집중호우로 인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전부처의 비상대응 태세 유지와 함께 정부의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인사청문 슈퍼위크 마지막 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중수청 신설을 비롯한 검찰개혁, 음주운전 전력 등 정책과 도덕성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배우자의 코로나 관련 주식거래 의혹과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며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치권 이슈에 대해 정당의 입인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보는 여야 스피커.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 정은경, 윤호중 장관 후보자가 검증대에 올랐습니다. 쟁점을 살펴보고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이진숙 장관 후보자는 임명될 수 있을지 전망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이번 주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강한 비가 예보되면서 여야 정치권이 폭우 피해 지역을 조기에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과 모레 전당대회 지역순회 일정을 온라인으로 대처했고 국민의힘은 내일 폭우 피해 지역인 충남으로 향합니다. 장정연 기자입니다. 전국에 쏟아진 폭우에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재난 대응과 피해 수습을 외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지자체가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수해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대원과 지자체 공무원에게는 안전을 거듭 당부하고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 정부에 조기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중대본을 중심으로 전 부처와 지자체는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면서 재난 대응과 수습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국민의 일상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국민의힘도 폭우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해 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등 재정의 선제적 집행을 서둘러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특히 지도부는 내일 폭우 피해가 심각한 충남으로 향해 피해 복구 활동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지정 문제를 조속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조속한 피해 복구를 통해 무너진 국민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제1야당, 민생야당으로서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역대급 폭우 피해로 이번 주말 예정된 민주당 충청 영남권 합동연설회와 개표는 온라인으로 전격 대체됐습니다.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정청래 박찬대 후보는 폭우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계획대로 하는 게 맞는지 우려된다고 밝혔는데 박찬대 후보는 아예 피해 복구까지 전당대회 일정을 중단하자고 촉구한 반면 정청래 후보는 당대표 경선을 일주일 앞당겨 폭우 피해 복구에 나서자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차기 당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를 다음 달 22일에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이달 30일과 31일 후보 등록을 신청받고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를 반영해 다음 달 22일 충북 청주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이번 주 내내 이재명 정부 1기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어졌습니다. 청문회 슈퍼위크 마지막 날인 오늘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밖에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그리고 음주운전 전력 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조직 개편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검찰개혁안에 대해 윤 후보자는 강하게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 기소 분리를 위해서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 개혁의 가장 기본인 원칙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 정부 조직 개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니만큼 그 논의 결과를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안부 산하의 경찰청과 중수청까지 두면 수사 권한이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윤 후보자는 행안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달리 경찰청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권한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른 부처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듯 보좌진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보좌진 출신인 윤 후보자는 갑질은 없어져야 할 관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행안부에서 이제 국무위원이 되시면 많은 일선의 공직자들을 지휘하셔야 되는데 이 보좌질 갑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좌진과 의원 관계를 떠나서 상급자와 하급자 또는 권한이 있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갑질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고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증여와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등을 지적했습니다. 우선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누락 부분은 실수라고는 하나 제 생각으로는 행안부 장관의 위치가 사소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지 않습니까? 다음은 음주운전 건인데요. 30년 전에 치기 어린 일이라고는 하나 행안부 장관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 이 논쟁이 불거졌던 적이 있었죠? 윤 후보자는 장인이 자신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증여를 했다고 해명하고 음주운전 문제와 종소세 누락 등에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 윤호중 후보자는 국가의 균형 발전과 정부 전체의 AI 혁신을 행안부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승지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자료 제출과 배우자 주식 의혹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정 후보자는 배우자가 코로나 관련 주식으로 수익을 올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청문회는 초반부터 삐걱였습니다. 야당은 부실한 자료의 일부는 청문회 직전에서야 넘겨졌다며 자료 제출을 문제 삼았고 여당은 과도한 요구이자 근거 없는 발목 잡기라고 맞서면서 회의장은 고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증인 신청을 했는데도 전부 채택 안 하고 자료 제출을 하겠다고 해놓고 오늘 아침에 청문 시간 직전에 이걸 제출했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가족의 사생활까지 드러낼 수 있는 무리한 자료를 요구해놓고 무조건 내놓으라고 욱박지르고 마치 후보자가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공방에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청문회는 결국 개회 40여 분 만에 정회됐습니다. 재개된 청문회에선 배우자의 코로나 소외주 투자 의혹을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정 후보자의 질병관리청장 재직 시절 배우자가 내부 정보로 코로나 관련주의 투자에 차익을 봤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대부분 코로나 전 매도돼 직무와 무관하다며 가짜뉴스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온 국민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고통받고 있을 때 방역을 진두지휘한 질병청장이 뒤로는 관련 주식으로 돈벌이를 했다는 의혹, 신방감을 넘어 저는 배신감마저 느껴집니다. 그냥 몇 가지 단어를 갖다 붙여가지고 마치 어떤 내부자 거래를 한 것처럼 이렇게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멀쩡한 공직자한테 오명을 씌우고 정상적인 주식 매도를 무슨 죄를 저지른 것처럼 매도하는 것이 과연 이 인사청문회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인가? 정은경 후보자도 코로나 관련주로 이익을 실현한 사실은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다만 이해충돌 소지가 있었던 점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주라고 하는 FTN이는 2018년 초에 다 매도를 했기 때문에 코로나하고는 상관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한 주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직불금만 받고 실제로는 경작하지 않았다는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선 정 후보자는 현지 지인과 함께 30년 넘게 직접 농사를 지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정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의 도입과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등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가 공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재판 소원 도입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과 재판 연기에 관한 질의도 쏟아졌습니다. 한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법원 판결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재판 소원 도입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심제가 될 수 있고 재판 지연 문제가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일단 그 집행력이 멈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 사심제로 운영됐을 때 오히려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분명히.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재판 지연을 이유로 재판 소원을 도입하지 않는 건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판 소원이 필요하면 그것을 어떻게 지금 현 구조에서 가능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그런데 사건이 적치되어 있으니까 재판 소원을 인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 후보자는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충실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필요하다면 재판 소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재판 소원이 필요한 제도라면 입법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는 것이 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 법원에서 한 법률 해석이나 헌법 해석은 각자가 존중하면서 조화롭게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을 묻는 여당의 질문엔 오 후보자는 이렇게 신속한 처리는 본 적이 없었고 조금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법원이 대통령 재판을 연기한 것을 두고 정치권 눈치를 본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 야당의 질의에는 법원이 숙고해서 판단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이슈픽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열어주시죠. 77주년 재헌절. 네, 어제였죠. 제77주년 재헌절을 맞아 국회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에 맞이한 첫 번째 재헌절로 특별한 행사도 같이 열렸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회 잔디광장에 비상계엄 해제 상징석이 설치됐습니다. 네. 이 상징석에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라는 문구가 새겨졌는데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국회가 표결을 통해 신속히 해제한 것을 기념한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이라는 방패로 비상계엄을 막았고 민주주의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해야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과 국회에 대한 신뢰를 잊지 않고 국민의 뜻이 중심이 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어서 재헌절의 그 경축식 행사도 함께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제77주년 재헌절을 기념하는 경축식이 열렸는데요. 네. 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과 전직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경축사에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은 위기의 순간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며 헌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헌 의지를 밝혔는데요. 1987년 개헌 이후 헌법은 우리나라의 엄청난 변화를 담아내지 못했다며 더 늦기 전에 개헌에 나서야 하고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 추진을 제시했습니다. 우 의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네.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으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 발을 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 이슈픽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일까요? 인사청문 슈퍼위크. 바로 이제 이번 주를 일컫는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내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번 주 몇 명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치렀고 현재도 치르고 있습니까? 네,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이 국세청장 후보자와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까지 합쳐서 모두 18명이 검증대에 올랐고요. 네. 오늘만 해도 3명의 후보자가 청문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 이재명 정부가 이 인수위도 없이 바로 출범하면서 신속한 국정 안정을 위해 장관 인선을 서둘러야 하고 후보자 모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반면 이 국민의힘은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송곳 검증에 나서면서 무자격 후보를 걸러내고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낙마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주 인사청문회 치른 18명의 후보자 가운데 여야 합의로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받은 후보자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4일에 인사청문회를 거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먼저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네. 이어 이 대통령이 이 배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제가하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지명된 장관 후보자 중 첫 번째 장관이 됐습니다. 이후 인사청문회에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까지 3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익 차원을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시급한 대미 관세 협상을 비롯해 민생 전반에 직결된 부처인 만큼 장관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또 이 밖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도 표결 처리됐습니다. 당초 여야는 합의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가 오늘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국민의힘이 오는 21일로 보고서 채택을 미루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기존 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표결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고서 채택 공방. 방금 이야기한 것과도 연결 지점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인사청문회와 관련이 있는데요. 네. 이번 주 인사청문회를 치른 18명의 후보자 중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는 불과 4명밖에 없는데요. 네. 이 여야가 나머지 후보자들의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네, 그 여야 간의 이견이 큰 후보자들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 가장 쟁점이 되는 후보자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 국민의힘은 보좌진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 후보자와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이 불거진 이 후보자만큼은 절대 임명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묶어 무자격 5적이라고 규정하고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배우자의 코로나 관련 주식 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낙마 공세를 펼쳤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일부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더라도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보다는 부적격 의견을 포함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 여야 합의 결렬로 청문 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재송부를 요청하면 각 상임위에서도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채택할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의 경우에는 회의를 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재송부 기한을 넘기게 될 텐데 이때는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청문 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 오늘 오후 4시에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졌었는데요. 네. 1시간 반 만에 회동은 끝이 났고 민주당은 모든 후보자가 낙마 없이 가야 한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이 청문회 결과에 따라서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서로의 입장 차만 재확인했습니다.
여야는 주말 동안 나머지 후보자들의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회동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 주간 이슈픽 제77주년 재헌절 기념 행사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진행이 됐던 인사청문회 이슈까지 김희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각 상임위가 전체 회의를 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윤철 기재부 장관, 김정관 산자부 장관, 그리고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법사위에선 여당 주도로 표결 끝에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정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나머지 3명의 후보자들은 대미 관세 협상을 위해 국민의힘이 대승적으로 결단하면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수근 상병 순직 2주기를 하루 앞둔 오늘 깊은 애도를 표하고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은 최고위 회의에서 상부의 무리한 지시로 안타깝게 떠난 최상병의 희생에 깊은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병 순직에 정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검을 통해 감춰진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이 권성동, 이철규 의원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압수수색 영장이 포괄적이고 물증이나 진술도 없는 상태에서 발부된 점 등을 볼 때 정치적 압박용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검이 정부와 여당만의 검찰로 전락했다며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독립전쟁기념공원 조성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독립전쟁기념공원을 만들어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독립군의 애국심을 느끼고 미래 세대에도 계승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독립운동의 역사는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라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회 경내 무명의 독립용사들을 기리는 독립기억광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속 다양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신동진의 국회 속. 오늘 주제는 관세 협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0개 이상 국가에 대해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관세 협상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협상 상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게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받아올지에 대한 막바지 조율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야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직접 만나보시죠. 철저하게 상호 호혜와 이익 증진을 목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거처럼 힘과 동맹의 논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관계 부처들은 옳고 잘 협치의 구성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의 대표를 맡으신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보더라도 경제인과의 만남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이 협상이 제대로 좀 이 짧은 기간에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동맹국일 뿐 아니라 통상 상대국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어 우리와 협상을 하려고 할 것으로 봅니다. 외교적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 새로운 한국 정부가 미국을 배척하거나 전혀 그런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안미 경중 그런 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에 안도한다는 메시지를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이 관세 협상에서 농산물 수입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도 예외는 아닌데요.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쌀 구입 확대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축수산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민감한 사안이기도 한데요. 우리 정부는 이에 민감 품목은 최대한 방어하고 일부 품목은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담당할 산업장관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실용적인 통상 정책을 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미 관세 조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우리 수출을 견인하던 자유무역과 국제교범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익 극대화를 전제로 실용적인 통상 정책을 전개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여야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미 관세 협상에 대해 이처럼 각 당이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제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는데요. 역시 직접 들어보실까요? 우리는 패키지 협상을 하자는 입장이고 미국은 일단 관세 협상하고 그것도 상호 관세 협상하고 품목 관세는 또 별도고 새 정부에서 아직은 뭐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타이밍이다.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타이밍은 EU하고 일본하고 타결하기 바로 직전. 그때가 우리한테는 완벽한 타이밍이거든요. 계속 버티게 되면 트럼프는 10%에 타협할 수 있다는 데가 월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느리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향후 한미 관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관세 협상. 원만한 협의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 모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국회 속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양당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여야 스피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월요일에 두 분을 모시고 함께 했었는데 금요일로 이사를 살짝 오게 됐습니다. 보통 금요일이 그 주말을 앞두고 한 주를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또 보통 본회의가 목요일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나눠볼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아서 스피커인 두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이 그 슈퍼위크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정은경 복지부,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가 검증대에 올랐는데요. 정은경 후보자는 남편의 코로나19 수혜주 투자 의혹과 농지법 위반 의혹이 쟁점이었고 특히나 시작부터 좀 파행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윤호중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이력과 그리고 경찰국 폐지에 대한 입장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두 분께서 오늘 이 마지막 청문회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볼까 하는데 먼저 박경미 대변인께 여쭤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5선 정치인인 만큼 비교적 자기 관리를 잘 해온 분이라서 도덕성, 신상과 관련된 부분의 이슈는 적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30년 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이제 정중하게 사과를 했고요. 그래서 정책 질의가 좀 풍부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고 멘트에서 하신 바와 같이 경찰국 폐지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와 행안부가 이제 함께해야 하죠.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 문제나 이런 논의들이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후보의 경우는 처음부터 파행이 있었고 또 코로나 수혜주 투자 의혹이나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많이 됐는데 사실 그거는 배우자가 한 일이잖아요. 물론 배우자가 이해 충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미리 자제를 했었어야 하는데 아쉽기는 하지만 이거는 장관 후보자 자체의 정책 수행 능력과 직결된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청문위원들이 국민들을 대리해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을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의미 있는 질문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신상 털기, 흠집 내기, 망신 주기 이런 질문들도 없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뭐 의대 문제도 있고 굉장히 다루어야 할 정책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는 청문회를 보니까는 그런 도덕성, 윤리 검증 이런 것보다는 정책적인 질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되길 바랍니다. 네, 뭐 수행 능력과 직결되는 부분들이 크게 없었다 이렇게 보셨고요. 후준석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은경 후보자는 결격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고요. 네. 부부가 뭐 일심 동체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경제 공동체인 것은 맞죠. 남편이 돈 벌었으면 내가 번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청문회에서는 직무상 얻은 정보를 가지고서 주식 거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사실 입증하기, 검증하기 어려운 영역이죠. 네. 내가 취득한 정보로 남편이 주식 거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두 사람만 사실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이제 의혹이 남는 것은 손세정제 관련한 주식은 처음 zas을 때는 주정, 그러니까 술, 그거인 줄 알고 샀고 나중에 업종을 확대했을 때는 그때 코로나여서 바빠서 그걸 몰랐다라는 해명인데 주식 보유를 그렇게 크게 늘려가는데 아무리 뭐 코로나 때 바쁘다고 해서 남편이 그걸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막 투자를 했을까?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 필터 관련 업체 그 주식도 이게 거래 정지되기 2주 전에 그걸 이제 전량 매도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석연치 않단 말이죠. 그 밖에도 뭐 조류 AI라든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한 것도 그 시기들하고 너무나 그 뭐 거의 신의 영역이다라는 저희 당 의원의 주장으로는 할 정도로 그렇게 또 시기가 맞물려서 주식 거래들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평창의 1,600평 농지도 꾸준히 내려가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공직자와 그 의사 그 부부가 1,600평 농지를 평창까지 가서 어떻게 농사를 짓나. 여전히 다 해소가 되지 않은 것들이 오늘 그 청문회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은 뭐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그 청문회 전국에서는 거의 낙마 1순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워낙 더 심각한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앞에. 그러니까 이게 조금 하지만 사실 그냥 보편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면 저는 부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매일매일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이슈의 중심에 섰던 인물들이죠. 강선우 여가부 장관 그리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두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거듭 촉구를 했고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주말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이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오면 좋을지 이번에는 후준석 대변인부터 좀 먼저 들어볼게요. 조금 전에 그 전해진 속보를 보면은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결격 사유가 없다, 의혹이 하나도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낙마 한 명도 없이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런 결정을 과연 여당 원내대표가 혼자 할 수 있겠는가? 뭐 대통령의 의중이 결국 이제 그거 아닌가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국민들이 제 생각에는 국민의 90% 이상은 이 두 분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미 판단을 끝냈다고 생각합니다. 무려 28명이 그 보좌과 부자진이 그만두고 나갔는데 왜 그랬는지 국민들이 다 이제 뻔히 보셨고 뭐 그뿐만이 아니라 2023년에는 코로나 때 그때 이 강선우 후보자가 그때 그 병원 가서 음성 그 검사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국회의원인데 나를 못 알아보냐 그렇게 이제 행패를 부렸다라는 것도 이제 또 보도가 됐고 또 그 문제가 됐었던 그 그만둔 보좌진들이 다른 의원실에도 취업을 못하도록 또 압력을 넣었다라는 것까지도 다 보도가 됐고 이건 거의 제가 보기에는 넷플릭스 드라마 소재예요. 제가 장담컨대 분명히 이 소재로 분명히 드라마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결격 사유가 없다. 이 국민의 눈높이랑 얼마나 도대체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진숙 후보자는 뭐 수식이나 표나 그림까지 똑같이 논문 있게 표절되고 심지어는 오타까지 표절했다고 하고 교육부 장관 우리나라 그 아이들의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부의 이제 수장인데 본인의 자녀들은 불법으로 그때 이제 고액의 유학을 보낸 분이 우리나라 교육을 총괄한다? 청문회에서 뭐 AI 교과서라든가 또 법정 수업 일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그럼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이게 적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저는 그 여당에서 어떤 부분이 적격이라고 보시는 건지 한번 좀 설명이나 시원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청문회로 드러난 의혹들로 후보자들에게 좀 많은 생채기가 났고 또 여론이 등을 돌렸다 이런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근데 지금 원내대표가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니까 대변인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국민적 공분을 사는 후보가 있는 것은 뭐 확실하고요. 아마 대통령실에서 주말에 국민 여론 살피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진숙 후보의 경우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위원들이 상임위 차원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장관으로 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면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21일이나 22일에 채택을 하겠다고 했고 논문 관련해서는 뭐 충분히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소명된 바가 있고 초중등 교육의 현안에 대해서 조금 충분하지 못한 것은 차차 보완을 해나가겠다. 고등교육의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 성명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선우 후보의 경우는 사실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게 그런 언론의 의혹이 지난주 수요일에 보도된 이후에 이제 갑자기 이건 논란이 커졌는데 그냥 전적으로 시인을 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해명을 했는데 또 그게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증언들이 또 나오고 추가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좀 여론이 안 좋아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찌됐든 이번 주말에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이런 의혹이 있는 가운데서도 정부가 내각 구성의 속도를 좀 높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그 2주 안에 가능할 것이다. 기한이 8월 1일까지니까요. 그 안에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논의하고 있고 이 대통령이 한미 회담 전에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최종 시한이 다음 달 1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정부는 과연 어떤 전략을 펼치면 좋을지 박경미 대변인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1일까지 이제 딱 2주 남았거든요. 근데 어제 청문회에서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라는 표현을 하신 걸로 봐서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다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방미를 하면서 좀 어느 정도 빌드업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펼쳐놓고 패키지 딜을 하겠다. 이 통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협상에 있어서 안보와 경제 등을 망라하는 그런 패키지 딜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중국 전승절 이제 올해가 80주년인데요. 9월이죠.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남았고 그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좀 우리가 곤혹스러운 면이 있는 건데요. 완전히 확정된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은 대통령보다는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가신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전 서열 2위니까 의장님이 가시는 것도 한 대안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2015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는 중국 전승절 70주년 행사였겠죠. 그때 이제 열병식을 막루에 가서 보시고 또 여러 가지 후폭풍이 일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패키지들 카드가 있고 또 그리고 조현 장관 후보자는 취임이 되면 바로 다음 주라도 미국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미 동맹을 강력하게 심화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거 높이 평가하고요. 관세 협상이 그 8월 1일까지 타결되기를 희망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렇게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여간 그건 좀 지켜보겠습니다. 전승절 관련해서는 지금 확정적 답변을 드릴 수는 없다 이렇게 답했던데 후보자께서
그러니까 한미 회담 뭐 그 전이든 네. 후든 뭐 그 상관없이 그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거는 확정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전승절은 참석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2015년 좀 전 말씀하신 그때도 이미 그게 이제 큰 실패로 결국 귀결됐습니다. 근데 순서에 상관없이 아예 참석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일이죠. 그 만약에 참석한다면 그건 정말 외교 참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2015년에는 그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라는 그런 뭐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의미는 있었지만 그러고 나서 아무런 실익이 없었고 중국은 오히려 사드 배치 이후에 매우 거칠게 우리를 압박했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이제 실패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타이완 침공을 공언하고 있는 상태인데 중국이 중국 군대를 열병하게 되는 전승절에 참석을 우리 대한민국 정상이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 그때도 우리나라만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간다면 그것은 정말 이제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이제 그 소외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요. 그건 한미 정상회담 전이든 후든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급박한 위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던데 적이죠. 주적입니다. 왜 그 말을 그렇게 못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장관 후보자들께서. 북한 김정은 정권은 김정은이 직접 대한민국이 적이다라고 규정하고 핵무기는 남한을 향한 것이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우리는 북한이 적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우리 안보는 말로 지켜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국방은 국방대로 안보는 튼튼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화할 여지가 있으면 해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될 말씀들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안타깝게 봤습니다. 네. 어제 조현 장관 후보자가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하셨던가요? 그러니까 서면 질의에서는 북한은 이제 위협이기도 하지만 대화와 타협의 동반자적 관계라는 그런 어떤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서면 답변은 하셨던데요. 네, 북한은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급박하고 실존적 위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서면 답변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다 담아서 하셨었는데 아마 실제 답변은 또 약간 좀 치우치게 하신 것 같으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오시는 길에 좀 뭐 비가 좀 많이 오던가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소강 상태 된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지금 비구름이 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남부지방에 계속해서 폭우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민주당이 지금 이 폭우 피해를 고려해서 이번 주말 충청 영남권 당대표 경선 행사를 온라인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박찬대 후보는 폭우 피해가 복구가 될 때까지 선거 일정을 중단하자 이렇게 요구를 한 반면에 정청래 후보는 차라리 일주일을 좀 당겨서 원샷으로 경선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자, 과연 이 어느 후보의 의견이 좀 더 힘이 실릴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미 대변인. 네, 사실 그 이모선 성관이 부위원장이 그것에 어찌 보면 절충안일 수 있는데요. 네. 그냥 예정대로 원래 일정대로 하겠다. 왜냐하면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찬대 후보가 이제 그러니까 집중 호우로 좀 미루자고 했었는데요. 일단 이번 주말 충청 영남 이거는 온라인으로 대체를 하고 다음 주말이 호남과 경기 인천 그리고 마지막 8월 2일이 서울 제주 강원인데요. 그걸 좀 이제 미루자고 했었던 거고 정청래 후보는 8월 2일 거를 일주 당겨서 하자고 했었던 건데 그냥 원래 일정대로 가고 오늘 이번 주말에 충청과 영남만 그냥 온라인 경선으로 가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두 분의 원래 일정대로 간다라는 것인데 아마 정청래 후보는 지금 조금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신경전으로 비춰지던데 네, 맞나요? 그래서 이제 조금 빨리 끝내자라는 그런 판단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고 그런데 오늘 갤럽 조사에서는 또 많이 차이가 좁혀진 것도 나왔고 네, 이제 박찬대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가는 게 그래도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제 결론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짧게 뭐 타당이니까요. 짧게만 한번 듣고 네, 지금 신경전 어떻게 보이시는지 다음 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궁색해 보였습니다. 네. 폭우 피해를 가지고서 본인들의 그 유불리에 따라서 일정을 이렇게 하자는 게 집권당의 제1당의 대표 후보들이 보여주실 모습 좀 자잘해 보이고요.
진심을 가지고 이 폭우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뭐 국민의힘 쪽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그 의원 4명 실명을 정확하게 거론하면서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을 한 이후에 지금 당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당 지도부에서는 즉각 불만을 표출했고요. 윤 위원장은 몰매를 맞았다라면서 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강사죠, 전한길 씨가 입당한 사실까지도 밝혀지면서 지금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란이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변인께서는 지금 이 갈등 구도를 어떻게 해석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어제까지의 상황인 것 같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오늘은 좀 달라졌나요? 그 수습되는 국면으로 진입을 했다고 보고요. 네. 오늘도 혁신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어쨌건 지금 1호, 2호, 3호 혁신안건이 비대위로 그 부의가 됐고 의총 거쳐서 이제 의결이 될 예정인데 네. 저는 뭐 상당 부분이 수용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번 주말에 의총이 예정이 원래는 일요일에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네. 폭우 피해 복구 현장에 가야 돼서 아마 월요일에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혁신을 해야 된다는 그 절박한 그 의견 요구들을 다 이제 느끼고 있고 저희 당에서 혁신 필요 없다 거부한다라는 분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잘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전한길 씨 입당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그 돌발적인 거죠. 몰랐었던 네. 거죠. 다른 이름으로 입당을 했고 그걸 본명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저도 그게 본명인 줄 알았는데 다른 그 원래 본명이 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걸 다 걸러내기 물리적으로 걸러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현실인데 네. 오늘 그 소원섭 비대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행이라든가 전한기 씨 입당 이후에도 이제 이미 그 세미나 참석해서 윤어게인 이런 주장 부정선거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 당원의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되거든요. 입당 네. 이후에 한 얘기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떻게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합당한 조치들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경민 대변인. 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방향을 참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말씀을 하셨었냐 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행을 막지 못한 과오를 당원 당규에 이제 새기자. 그리고 8가지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하자. 대선 패배, 후보 교체, 대통령 간접 시위. 굉장히 잘 하시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내분을 특정하면서 이제 거취를 밝히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반발이 많이 나왔죠.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혁신위가 자해 행위를 하고 있다. 네. 그리고 그 지지했던 40% 국민을 배신하는 거다. 또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오발탄으로 청문회 전국이 묻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구계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런 혁신, 쇄신의 노력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하는 것이 오발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전한길 씨 이제 이번에 그 전유관이라는 본명을 알게 됐는데요. 네. 입당을 했다는데요, 이미. 근데 어찌할 수 없었다. 2달 전이죠? 네, 이미 5월에 했다고 하는데. 3달 전이군요. 네. 어찌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때 김계리 변호사가 입당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때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전한길 강사가 당원으로 있는 게 마땅치 않다면은 뭐 출당을 시킬 수도 있는 문제인데 좀 더 혁신의 아이디어를 갖는다면은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게 호준석 대변인께서도 또 혁신위원이시고 이렇게 합리적이고 그런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 친윤 일색인 물론 이제 거기에 또 계파가 있죠. 근데 국민의힘을 좀 혁신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윤희숙 위원장은 또 계파 활동도 금지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친윤도 있고 언더 73 그거는 아마도 친한계겠죠. 근데 요즘에는 친길계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친길계요? 친전한길계를 친길계라고 안철수 의원이 네이밍을 했던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2004년에 불법 대선 자금으로 이제 차떼기 정당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천막 당사하고 또 37분의 중진들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당을 소생시켰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좀 그런
어떤 희생과 헌신하는 모습이 나와서 빨리 보수가 재건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박경미 대변인께서 네. 또 혁신에 대한 기대감까지 네, 밝혀주셨네요. 저한테 덕담을 네.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네. 박경미 대변인 같은 분을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하면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좋은 덕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덕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훈훈하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저희 오늘 코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스피커 지금까지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